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포스트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가요, 한미에셋프로와 함께 지금 한국에 있는 자산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오는 이 크로스보더 택싱 플랜에 대해서 시리즈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관련된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상엽 회계사님 그리고 아담김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묵직한 얘기네요. 주제 자체가? 네,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실 때 그냥 법인 설립만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법인 설립부터 이제 뭐 세금, 또 은행 업무, 또 직원들이 고용하셨을 때 직원 고용, 또 그에 따른 또 이제 판매세, 또 이제 어떤 보고 절차나 아니면 또 이제 본사와의 거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잘 이제 미국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저희가 좀 포인트 몇 개만 좀 집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방송은 주로 개인이라기보다 어떤 분들이 이 방송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으로 이제 진출하시는 어떤 그냥 뭐 작은 기업 아니면 중견 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모두 좀 다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그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보통은 재무팀이나 아니면 뭐 이제 총무팀,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팀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대표님까지도 그런 대표님까지도 이런 영상을 좀 보시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이제 가지시고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한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고 좋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좀 표준적이고 또 가장 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회사 설립. 이제 한국에 본사를 두시고 미국에 이제 회사를 법인을 따로 하나 설립하시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자회사 간은 이제 지분 구조가 얽혀 있죠. 네, 이런 구조가 가장 표준적인 구조가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구조들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들이긴 한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어떤 지점 관리나 아니면 그냥 재고나 아니면 창고 같은 그런 것들만 두고 떨드 파리로서의 이런 기능만 수행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 매출 요즘 이제 이커머스가 많이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판매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만 그냥 브랜치 성격의 그런 지점들도 많이 요즘 이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점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매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 법인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법인은 있으셔야지 어떤 나중에 보고 절차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커버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좀 그런 리스크가 워낙 커가지고 설립하시기 전부터 이제 저희 회계사들과 미리 한번 상담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뭐 지점을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한 명만 보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게 나은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 평가 기준 그게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히 미국으로 진출하시려는 어떤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법인이 설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어떤 사업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는 어떤 형태,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든지 그런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법인 구조 이제 설립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체크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하면서 미국에다가 법인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투자할 때 LLC 써라 이런 얘기 여러 번 해드렸는데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가요? 기업들은 왠지 지금 C 코퍼레이션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있는데. 예, 저희가 그동안 홍 기자님하고 LLC에 거의 특화된 그런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물론 LLC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LLC를 만들고 그 LLC의 지분을 한국의 모 기업이 가지게끔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한국의 회장님이 그 LLC의 지분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회장님의 사모님이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LLC는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는 세법상 미국 세법만 생각하면 가장 유리한 엔티티인 거는 확실한데
한국의 모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한국의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기업체가 LLC의 오너가 되게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브랜치 프로핏 텍스라고 하는 좀 특별한 그 세금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은 C 코퍼레이션이 맞아요. 네. 한국에 있는 모 기업이 미국에 있는 C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그 지분을 가지게끔 설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자세한 세금 뭐 그 구조는 좀 이따가 아담 회계사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일단 홍 기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C 코퍼레이션이 훨씬 더 대중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C 코퍼레이션이 훨씬 더 대중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델라웨어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델라웨어. 왜 델라웨어입니까? 예, 일단 델라웨어는 첫 번째로 그 법적인 이 리걸 시스템이 굉장히 기업 친화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거리가 멀어요. 미국에서 제일 꼭대기 저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델라웨어에 있는 법인을 법적으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령 뭐 델라웨어 법원에서 뭐가 판정이 나가지고 뭐 노티스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그 답변을 하는 과정이 걸리는 그 주는 그 시간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뭐 한 달, 뭐 이렇게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리걸 시스템이 워낙 그 잘 발전돼 있어서 뭐 판결이라든지 뭐 길게 기다리는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그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에 실제로 기업이 다른 주에 있다고 할지라도 델라웨어의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델라웨어에서 이제 이제 법적인 어떤 그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델라웨어에 아마 판매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판매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에 판매세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쵸. 온라인 셀을 하긴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델라웨어가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뭐 와이오밍이나 아니면 오레곤 같은 데도 그 굉장히 뜨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외네요.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 시절 이후에 그 엑싯하는 델라웨어에서 나오는 델라식트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이제 몇몇 기업들이 뭐 이렇게 나왔어요. NRA 같은 조직도 거기서 나왔었고 그 뭐 테슬라였나요? 일론 머스크였나? 약간 델라웨어 떠나라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근데 그랬던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요즘 들어서 조금 좀 달라진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화 나눌 때는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나 플로리다, 테네시 뭐 이런 세 주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주에다가 우리가 회사를 진출시킬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거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델라웨어는 뭐 과거에 유명했으나 지금 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주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 델라웨어 주 만약 설립을 하시고 실제 어떤 법인 운영은 이제 만약 다른 주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설립은 델라주에서 도메스틱으로 하셨는데 이제 실제 운영이 일어나는 주에서는 이제 포린 엔티티로 또 등록을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보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또 그렇게 좀 업무가 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굳이 뭐 이제 델라웨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세 그런 유리한 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운영을 좀 일어나는 곳 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고객처를 많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그런 고객처가 있는 주에 설립을 하셔가지고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실이익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포린 엔터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해외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주 간에도 이제 주에서 도메스틱으로 이제 설립이 되면 그 외의 주에서 이제 운영이 됐을 때는 이제 포린 엔티티로 그 주 안에 이제 주 밖에 있는
법인이다. 이제 그렇게 또 새로 또 등록이 되어야 그런 됩니다. 의미군요. 델라웨어 홀딩 컴퍼니를 만드는 게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등록세를 2번 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법인 설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뭐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주의 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은 연방정부의 이제, 사업자 번호, 이제 저희 미국에서는 EIN 넘버죠. 네, EIN 넘버 사업자 번호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이제 EIN 넘버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은행,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은행 업무를 무조건 이제 가장 저희는 항상 은행이 먼저 셋업이 돼야지 어떤 돈 자금의 흐름이나 어떤 회계에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설립을 먼저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은행이 설립되고 나면은 이제 주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계정들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위드홀딩 어카운트나 만약 직원 고용이 있으셨으면 이제 실업세, 수타, 네. 수타 어카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야 할 거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조금 내부적인 어떤 회계 시스템을 이제 갖춰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네. 가장 좀 먼저 돼야 될 것이 계정 과목표, char업 어카운트라고 하죠. char업 어카운트가 셋업이 되어야 하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제 정관 서류 이런 것들도 이제 잘 갖추셔가지고 딱 이제 법인 운영을 하실 그 준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네. 오.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다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은행 어카운트 만드는 거는 어떤가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기사님? 저희와 이제 협업하시고 있는 은행이 계시는데 그런 그런 은행에서는 이제 굳이 미국에 설립 전에도 아니면 꼭 미국에 직접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브랜치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은행 개설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비행 경비나 아니면 미국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이때 간단하게 한국에서 먼저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하시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또 유리한 면도 있어서 저희와 또 그런 협업하는 은행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법인 등록하는 거는 미국에 출장 나와 있는 분이 하나 해서 법인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은행 구자 개설은 한국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법인 설립도 사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서류들만 받아가지고 법인 설립해드리고 은행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을 하시면 사실은 굳이 미국에 오시지 않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세팅은 이제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외환 당국에 송금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송금하는 보고서 양식조차까지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야, 정말 편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자, 그럼 돈을 보냈으면 보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 쓰면은 돈 쓴 거를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좀 심플한 거는 이제 자본금이 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본금은 이제 저희 회계장부에서는 이제 자본으로 찍혀요. 그래서 에퀴리 쪽에 찍혀서 어떤 이제 상환 의무도 없고 이제 그렇게 딱 자본금으로서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그렇게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돈을 빌리는 성격, 그래서 이제 차입금, 이제 본사에서 외국 이제 해외 지사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성격이 있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를 아무리 이제 가족 같은 이제 뭐랄까요 관계이지만 그래도 이자는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서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서화로 하셔가지고 정확한 이자 설정과 그리고 어떤 지급 어떤 그런 조건들 그런 거를 미리 좀 설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있을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미리 방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자가 뭐 지급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나중에 세무조사가 났는데 왜 이제 이제 한국 본사와 이제 미국 지사 간의 그런 거래에 있어서 왜 이자를 설정하지 않았느냐, 왜 어떻게 보면 자금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럴 때 이자율을 공정 이자율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AFR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장기 이자율이 한 4.4%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4.6%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그 관계가 있는 관련이 있는 기업들 사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융자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 융자다 그냥 준 게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이자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AFR보다는 한국의 이자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현재 네. 상태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4.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금 관련해서는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미국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그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나눌 때 원천징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원천징수 이슈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성격의 원천 징수가 발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요즘 많이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이제 미국 자회사로 이제 자금이 흘러 들어갈 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뭐 로열티나 아니면 뭐 기술료 뭐 이런 관계로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 이제 그 미리 원천 징수를 어느 일정 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돈이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리 그냥 돈 관계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이제 정확한 문서와 그리고 또 저희가 따로 연방에 보고하는 서류가 있어요. 네. 그 서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구비하셔가지고 직접 자금 이제 납부와 함께 이제 세금 납부와 함께 그런 서류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서 미리 조금 나중에 있을 어떤 세무조사나 그런 거를 미리 좀 방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면은 이중과세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미국에서 됐으니까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안 낼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가 다 돼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그 미국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그 일반적인 그 미국 사람이 미국의 법인 만든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은 네네. 실효세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한국의 법인이 미국 법인에다 그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게 연방 법인세가 지금 21%잖아요. 네. 조지아의 주정부세가 한 5.5% 정도 됩니다. 네. 대부분의 주가 뭐 주정부세가 있지요. 네. 그래서 한 미국의 실효세율이 27%, 28% 뭐 이 정도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한국에는 없지만은 미국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간주 배당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아, 네네.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익 잉여금을 하염없이 쌓아놓는 거죠. 네네. 배당을 안 받아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쌓아놓은 것이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강제로 배당을 받든지 네. 배당을 받지 않아도 배당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법인이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프로핏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마이너스를 내기 위해서 만든 당연하죠. 법인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잉여 이익금이 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잉여 이익금에 대해 가지고 간주 배당세를 내느니 차라리 실제로 배당을 받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배당금을 미국에 있는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때 원천 징수가 10%거든요. 아, 네. 결국은 네. 그 뭐 다행인 것은 그 한국으로 송금한 거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서 수입으로 잡는 부분은 5%밖에 안 잡아요. 아, 95%는 면제를 해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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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국의 세금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미국의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을 생각을 하면은 21% 더하기 주정부세 5.5% 뭐 있으니까 더하고. 27% 네. 더하기 미국에다가 배당세 내야 되는 거 10%. 37%라는 엄청난 세금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일부를 벌었다. 그럼 37센트 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러나 이제 반면에 지금 네. 아담의 기사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반면에 이제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원천 징수 규정이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금을 보냈을 경우에는 10%를 띄는 거고 다른 형식으로 보냈을 때는 다른 원천 징수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국에다가 뭔가 커미션을 줬다.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원천 징수를 30% 하겠지만 그 대신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 커미션이. 아, 커미션. 비용 처리되니까 미국의 실효세율이 37%씩이나 된다는 걸 감안을 할 때 37%를 절감하는 거죠.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37%를 절감하고 그 대신 30%를 내는 라우트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이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 1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배당금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7%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서비스 비용으로 뭔가 제공을 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일을 해주는 바람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내줘야 된다. 네. 라는 스토리가 되면은 그럴 때는 30%를 그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 내는 거가 추가로 더 내는 게 아니고 30%를 원천 징수를 하고 커미션을 보내면은 그것만큼 회사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실효세율 37%를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 절감하고 30% 낸다. 유리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모 기업에는 분명히 특허권도 있을 것이고 네. 기술력이 아주 꽉꽉 한국 사람들 뭐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네. 기술력이 꽉꽉 차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 미국의 자회사가 한국의 본사한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므로 그 로열티를 지급을 할 경우에는 15% 원천 징수를 합니다. 오. 그렇다면은 15%를 비용 처리하고 37% 실효세율을 절감하는 거죠. 무조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차입금의 경우에 네.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4.6% 이자 지급해야 네, 네, 되겠죠. 네, 네. 그 이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12%만 원천 징수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는데 자본금은 안 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융자해가지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두 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의 어떤 효율성 같은 거를 제고를 했을 때 이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원금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원천 징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 그 자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그 자회사에서 수입이 남아가지고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 네. 그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들 원천 징수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네. 수익률은 얼마나 남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네, 네. 양쪽 회사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요. 로열티 계약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분석을 미리 해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약서 작성까지도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네, 단순한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열려 있습니다. 한미 SF로 저희 또 이상회계법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미국에 오지 않으셔도 모든 것들이 준비될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가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세금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얘기하고 드렸던 게 원천 징수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갔더니 여긴 뭐 완전히 별천지입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일 버리시기 전에 먼저 상담 받으시고 준비를 하셔서 실행에 옮기시기를 저희는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정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